네,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51일.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질지 또 변수는 없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여전히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경쟁 후보들 간의 이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지지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또 다른 후보들의 반전 카드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을 빗대어서 이제 그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이다 의대문이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그래도 대통령은 안희정이다는 그대 안이 있습니다. 두 개 안이 있는데 그저께 갤럽 여론조사 보면 재미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일반 다자 구도에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계속 1위로 대세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희정 전 지사도 충남지사도 소폭 올랐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호감도 비호감도입니다. 여기 보면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위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는 56%, 비호감도는 37%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세론의 문재인 전 대표의 호감도는 47%, 비호감이 더 많습니다. 50%. 네. 근데 이 비호감을 구성을 보면요,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이 이게 호남에 상당히 기반을 둔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지지자에서 비호감이 62%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당 지지자의 그는 99%가 비호감, 네. 절대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그 확장성의 한계를 이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론 또 07과삼론 우리 현대사에 대한 과감한 참 그 진보 정당 후보로서는 상당히 과감한 이제 해석과 네. 통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상당히 그 많이 그 여러 지지층에서 그 확장력을 넓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예전에 부시와 엘고가 붙었을 때 엘고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부시는 조금 당화적인 뭐 돌아온 당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네. 좀 흐트러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누구랑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대부분 많은 미국인들이 엘고보다는 부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누가 호감을 갖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네. 예상대로 이제 엘고가 이겼죠. 엘고가 상당히 선전하고 일반 득표는 많았습니다만 결국 네. 부시가 이겼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판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경선 룰이 어떠냐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의대문이 상당히 강세를 이어갈 것 같고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보면은 이게 과거 한나라당식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식 경선 룰 같으면은 네. 안희정 지사가 따라잡을 확률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0대 50이거든요.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예. 근데 이건 이제 국민 경선단이라고 하지만 네. 상당히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호남에서 지금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막판 또 이변을 섣불리 예상하기도 좀 어려운 요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일단 화요일에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이 네. 되는데 현재까지 180만 명 이상이 이제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따라서 후보별 어떤 득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들 여의도 정가에서 하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내 대세론, 예. 하나는 본선 대세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문재인 안희정 지사가 뭔가 문턱을 넘어가려면 당내 대세론부터 극복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선거인단인데 선거인단이 160만 정도 올 때까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지금은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주춤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안 지사의 강점은 호감도입니다. 대세론이 아니라. 네. 예. 그러면 호감도가 있고 대세론은 좀 취약한 사람이 이기려면 선거인단 모집에서 뭔가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들어가야 대세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160만 모이고 나서 안 됐다, 잘 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가 당내 경선에는 잘 지금 투영이 되고 있거나
먹혀 들어가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160만까지 갈 때도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약진이 두드러지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이 총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행창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모아진 선거인단 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이 굉장히 강하다. 당내에서는 문 대세론이 훨씬 강하다. 본선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6명이 통과를 했는데 오늘 합동 TV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탄핵 정국에 대해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에 좀 상당한 설전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친박계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지금 후보로 내셨습니다. 그 9명 중에 크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63빌딩에서 첫 후보 유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 김진태 후보 쪽에서만 유독 몇백 명의 아주 열렬 지지자들이 모여서 김진태 후보를 연호하고 다른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에서도 조금 주의를 내리고 했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탄핵이라는 문제가 큰 이슈고 또 영남 기반의 그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어떤 밸런스를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한국당의 경선 룰은 이 당신뿐 아니라 민심이 중요합니다. 네. 민심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의 그 빅 경선이 벌어졌을 때 큰 경선이 벌어졌을 때 당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이겼는데 민심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겨서 결국 이명박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초기에 지금 몇 차례에서는 저게 좀 민감한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 탄핵 국면을 벗어나서 보수 한국당의 이 본선 경쟁력 네. 또 실어온 어떤 그 보수의 혁신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점차 메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어제 대선 출사표 던졌는데 여기에서 역시 좀 거친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독설과 막말, 글쎄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도 그 발언을 갖다 3번이나 되풀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실수라기보다 의도된 발언인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저는 홍준표 지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한국당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한국당의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9분이나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 출마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자기네들이 대선 끝난 다음에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하찮게 보이게 된 것 자기네들 책임인데 반성은 안 하고 이용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내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책임 없이 일을 뭔가를 하려고 도모하려고 하는 그게 홍준표 지사의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렇게 거친 말을 통해서 민심을 얻겠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참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면 친박 쪽은 그 말을 하는 내용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말하는 형식이 국민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이렇게 3파전이 치러지고 있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 이제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렇게 두고 안철수 후보 대 손학규, 박주선 이렇게 구도가 잡혔거든요. 어떻게 네네. 분석을 하셨어요? 그 지난번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클럽 때 지금 세 분의 후보가 이제 그 경선 주자로 이제 확정됐습니다만 그 내부에 누가 1위냐 그리고 2위는 누구였냐 이런 사실은 대부 이야기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그 지금 국민의당도 이게 민주당처럼 결선 투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대략 지금 안철수 후보인 건 명확한데 2위를 누가 하느냐, 손학규, 박주선 후보 누가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박주선 후보는 또 광주 전남 출신입니다. 이 사실 전체 아마 경선 주자 중에 유일한 광주 전남 출신이죠.
그리고 국회부장을 지금 지내고 있고 또 산악규 대표도 오랫동안 강진에서 그 시행을 하면서 호남 쪽의 기반을 이렇게 닦아왔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안철수란 간판으로 광주 전남에서 전북까지 해서 국민의당이라는 돌풍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경선의 대부분 일정도 광주, 전남, 전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박주선 후보 1, 2위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면 1차 승부가 나는 건데 네. 만일 근소한 차이로 결선 투표가 될 경우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자강론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전에 안철수가 이제 강철수다라는 이런 본인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 얼마나 여세를 모느냐 그리고 박주선 손학규 분들이 광주 전남에서 나름의 기반을 어떤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도 오늘 이제 광주에서 정책 토론회를 처음으로 가졌는데 네. 글쎄요 일단 좀 흥행몰이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흥행몰이 잘 될까요? 저는 바른정당 반전 기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바른정당 앞에 지금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독자적으로 무슨 반전 기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확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선택지가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을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온건 개혁 세력이 손을 잡는 그런 모델 쪽으로 갈 거냐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이외에 무슨 반전 기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게 되면 요새 유승민 의원이 뭐 TK 지역 가가지고 진짜 보수 이야기하면서 많이 그런 걸 갖다 좀 암시를 하는 듯하긴 합니다만 네. 이번 대선에서는 힘쓰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음. 자유한국당이랑 손을 잡게 되면 반면에 온건 개혁 세력과 합리적 보수가 결합하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네. 대선판을 흔들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이제 꺾이지 않다 보니까 각 정당 간의 연대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반문, 개헌 이거를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실 경선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어느 정도 이 조금 그 관심을 끄느냐 이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두 당의 경선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도 강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선에 제가 잔말씀한 때 보태면은 바른정당의 경우는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네. 이번 대선 후보 선정 그 경선 과정에서 국민정책평가단이라는 걸 4,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토론 디베이트 뭐 전쟁처럼 해서 1차 토론을 한 뒤에 그 정책을 누가 잘했나. 근데 사실 이 국민적인 큰 인지도라든가 지금 지지도는 좀 낮습니다만 이 유승민, 남경필 이 두 후보는 상당히 토론이라든가 컨텐츠 면에서 상당히 나름의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후보여서 이게 과연 몇 차례 그 토론 배틀이죠. 토론 배틀이 관심을 끌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정책평가단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초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정당 경선에서는 없던 좀 새로운 방식이어서 조금 관전 포인트고요. 홍준표 지사 어제 자살골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과격한 말을 했는데 예. 이분도 그 한국당 내도 다양한 지금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각기 자기의 특성들. 근데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본인 책도 썼습니다. 변방 출신입니다. 좀 어렵게 태어난 집안이고 본인 스스로 흑수저라는 사람이고 또 모래시계 검사로서 이런 참 역정도 있는 사람이고 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뚝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걸 강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좀 보수가 보기에 좀 품격 있고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 굉장히 보자면 과격하고 좀 원리주의적인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 정제되고 또 포용적인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한국당 후보 중에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변신과 품격을 높일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 이게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 두 정당은 세 정당 크게 보자면 국민의당과 세 정당 이 세 정당 각각의 경선보다는 경선의 결과로 선출된 후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치느냐, 네. 과연 단일화를 이루느냐 이게 이제 그 더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고리는 역시 이제 개헌과 또 정치 어떤 개혁 또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권과 협치 이런 것들을 개헌이라는 고리로 특히 이제 지금 이 세 당만 합쳐도 160여 명이 넘거든요. 무난히 개헌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200명을 넘어야 이제
대선 이래 대통령 선거 이래 함께 개헌 투표할 수 있는데 네. 서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여전히 사당 체제입니다. 이건 참 우리 정치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데 이 사당 체제를 지속시키고 그 120석 정도의 소수 여당 집권당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정당이 경선을 거치고 어떤 뚜렷한 자기 나름의 어떤 브랜드를 지닌 후보를 가지게 되고 네. 당의 힘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걸 근간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한번 시도해보고요. 시도가 되지 않더라도 사당 체제에서 어떤 정치적 개헌과 또 정치 개혁의 어떤 분권과 협치의 모멘텀을 계속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선 전후에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사장이 사임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도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뛰냐 아니면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본인은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 뭐 싱크탱크 중심으로 해서 뭐 하겠다. 근데 네. 전에서부터 이제 소문은 홍석현 회장이 대선 뛰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미대사 갈 네. 때도 이제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홍석현 회장이 친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JTBC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곤욕도 좀 치른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범보수 세력이라고 보고요. 범보수 세력에서 홍석현 회장에 대한 지금 뒤늦게나마 무슨 기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조금 때는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뛰어들기에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홍석현 회장이 본인이 지금 욕심을 좀 접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킹메이커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저분의 그 하루하루 언행이 예. 굉장히 큰 관심을 모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권자 분포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번에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네. 60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대선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변수라기보다는 좀 상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인구 분포에 따른 60대 넘는 유권자들 비율이 늘어나는 건 뭐 충분히 예견됐던 그쵸. 거고요. 그분들의 성향이라는 것도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조금 생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탄핵 승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92대 8 정도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바꿔 말해서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탄핵을 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적이지만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60대 이상도 지금 현재 정치적 입장을 갖다가 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꼴통 보수로 이렇게 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대도 이제 지금 남은 50여일 동안 입장을 갖다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생겨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저는 60대가 20몇 프로, 2012년 20% 정도에서 지금 25% 정도 수준으로 갔다고 그래서 네. 그것이 큰 변수 그 자체가 막 대선을 갖다 확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성향은 이미 상수화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